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입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네. 이거 쓰겠습니다. 예. 오늘 회사에서 정예부대만 보냈네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오시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걸 쓸게요. 오늘 정말 물반 고기반이에요. 아십니까? 경품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머리수랑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아마 빠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경품을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대신 안아드리겠습니다. 안아드리겠습니다. 혹시 너무 책이 갖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대회 소개입니다. 근데 밑에 노란색만 읽으시면 돼요. 비인기 서적 날림 번역 전문.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요. 욕은 안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품으로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 있잖아요. 이펙티브 C샵. 저 책을 나눠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사인을 막 했습니다. 이 웬 낙서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인이니까. 혹시 저 책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 회사의 동료분에게 드려도요. 최소한 욕은 안 얻어먹을 정도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서버리스잖아요. 그죠? 서버리스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회사에 덧셈 프로그램, 덧셈 시스템을 새로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 덧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려 미션 크리티컬입니다. 미션 크리티컬 덧셈 시스템. 예, 밑에 그 함수는 GT 플러스입니다. 예, GT 플러스. 여러분 프로그램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절반쯤은 엔지니어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 저렇게 만들면 될 거잖아요. 그죠? 두 개의 변수 받아가지고 그냥 리턴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짜는 거 정말 쉽죠? 근데 이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그리고 덧셈은 알아듣겠는데 시스템이라고 붙어 있어요. 뭔가 복잡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회사 내에서 이 덧셈 시스템을 만약에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코드는 달랑 한 줄인데 뭘 고민해야 되지? 엄청 많이 고민하셔야 될걸요. 첫 번째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저 덧셈 시스템을 어떤 하드웨어에서 돌릴 건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할 건가? 자, 그 CPU는 뭘로 하고 램은 어떻게 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고 고민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린 보통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capacity planning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capacity planning이라는 게 제대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약간 공식적인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capacity planning이라는 게.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을 가장 잘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하드웨어 파는 회사의 영업사원을 부르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하드웨어를 도입합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그죠? 얼굴 빛깔이 살짝 변하셨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백업도 고민해야 되고 엄청 고민할 게 많죠. 달랑 코드 한 줄이지만 저걸 돌리기 위한 고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런 고민을 하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UPS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냥 덧셈이었어요. 근데 이 덧셈을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가트너가 이제 발표한 건데요. 되게 우스운 것은 아무리 간단한 시스템 혹은 여러분 내 회사 내에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IT 예산을 쓰는데요. IT 예산의 72%가 72%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돌리던 IT 시스템을 그냥 계속해서 불 밝히는 데 쓰는 돈이 전체 예산의 72%가량이더라는 거죠.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면 저 28% 안에서 짜내고 해서 겨우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 72%를 줄이면 돼요. 그죠? 줄여야 됩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사실 본질과 좀 벗어난 다른 부분들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안으로 찾은 게 뭔가요? 우리가 대안으로 찾은 게 바로 클라우드잖아요. 그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런 말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새로운 걸 막 끼워 넣으면 되니까. 하지만 시스템을 간략하고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꽤나 도전적이고 꽤나 어려운 일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옆에는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거 우리 IaaS라고 불리는 피처를 쓰게 되면 앞서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던 문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해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부분을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혹시 회사에 돌아가셔서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불러서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으신지. 예.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IaaS 단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 뭐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불리는 파스로 가게 되면 또 본질과는 조금 벗어난 많은 일들을 직접 안 하시고 클라우드 제공업체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사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스 이전에 제가 서버리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서 서버리스로 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그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덜 신경을 쓰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리스는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다들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도대체 서버리스가 정확히 뭐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통상 이런 질문들에 대한 숨은 의도는 이거죠. 그러니까가 나오면 지금까지 네가 말 못 알아듣겠다 정도죠. 도대체 이런 얘기는 보통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다. 정확히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라. 뭐 요렇게 이제 보통 대응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답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서버리스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 업체들이 뭐 서버리스가 이거예요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렌디한 기술도 있죠. 뭐 서버리스 포함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블록체인, 뭐 AI, 기타 등등 그런 트렌디한 어떤 기술 용어들은 여러분이 그것에 관한 정확한 기술 정의를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을 잘 추려보면 돼요. 공통적으로 얘네가 무슨 얘기하나, 쟤는 무슨 얘기하나를 공통적으로 잘 추려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트렌디한 기술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버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이 중에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니 서버의 추상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하면 즉시 확장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쓴 만큼만 과금하겠다. 요 3가지가 모든 업체들이 말하는 그리고 모든 인더스트리에 말하는 서버리스의 정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서버의 추상화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추상화 그러면 보통 뭔가요? 핵심과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지우는 거죠. 우리 추상화 그림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그 주제만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추상화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서버의 추상화란 것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지 그 시스템 돌리기 위해서 백업하는 게 본질은 아닐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에서 가장 본질이 된다고 보여지는 응용 프로그램 그 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서버리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더 이상 뭐 버추얼 머신을 만드니 서버를 어떻게 만드니 CPU를 어떻게 사용하니 메모리는 얼마가 필요하니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필요하면 즉시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라는 것이 잘 되면 뭐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빨리 발전하니까 사실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죠? 오늘 내가 서버 한 대로 론치를 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서버가 100대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용산 가서 조립해도 하루 만에 100대는 조립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죠? 근데
서버리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필요한 수준의 하드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오토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토스케일이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케일을 해줍니다.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딱 쓴 만큼 과금인데요. 제가 가끔 요 얘기를 하면서 소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최근에 또 뭐 타다 이런 서비스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를 사는 방법도 있고 렌트하는 방법도 있고 택시 타는 법도 있는데 이 서버리스에서 말하는 딱 쓴 만큼 과금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소카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렌트카는 렌트카인데 뭐 하루 혹은 반나절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막 10분 단위, 30분 단위 막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래서 딱 쓴 만큼만 과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 추상화는 프로그램만 개발하세요. 나머지 수행은 알아서 해드릴게요. 로 보이고요. 두 번째 확장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자기가 잘 확장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과금은 뭐 과금의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서버리스는 대체로 메모리,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썼냐, 그리고 CPU, 얼마의 시간 동안 CPU를 썼냐, 요 두 개의 팩터만 가지고 과금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들은 과금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두 개만 가지고 과금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서버리스에 관한 대략적인 정의였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시지만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리스를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입하겠는가를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관점에서 이제는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이 서버리스에 대해서 많은 부품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내에 단위 기능들이 한 160개 돼요. 160개. 뭐 계속 늘어납니다. 예전에 한 1000여 개밖에 없었는데 한 160개 정도가 돼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쓴다는 게 참 힘들 만큼 어렵죠. 하루에 하나씩 공부해도 거의 1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서버리스의 특성을 가진 기능들이, 대표적인 기능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as a function이라는 겁니다. 외우고 싶잖아요. function. 두 번째가 logic app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event grid예요. as a function은 아마 클라우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데 앞서 잠깐 보여드린 장표에 보면 AWS 람다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기능이 거의 똑같거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로직 앱, 이벤트 그리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서버리스의 특성,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애저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확장해주고 CPU와 메모리만 가지고 과금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애저의 다른 서브 시스템들, 다른 기능들하고도 잘 연계되어서 수행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회사, 뭐 개발 회사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은 기존에 쓰시던 개발 환경이나 개발 도구들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맥킨토시나 리눅스에 관한 지원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NET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NET 코어로 바뀌면서 리눅스 환경에서도 수행이 되고 또 개발 환경도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도 있어서 리눅스나 맥에서 수행이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모든 것들은 윈도우즈의 비주얼 스튜디오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리눅스나 맥킨토시에서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애저상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걸 보여드릴 텐데 로직 앱이에요. 로직 앱은 로직 앱. 요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네. 저랑 눈이 안 마주치는 분께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네. 저랑 눈이 고개 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이 순서도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순서도잖아요. 그죠? 순서도를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뭐 워크플로우라고도 하고, 오른쪽에처럼 워크플로우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요는 뭔가요? 요는 일의 순서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 할래.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2번 하다 잘못되면 1번 다시 하고, 혹은 3번에서 뭐 데이터가 이러면 분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3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 반복, 그죠? 분기. 요 3개가 컨트롤 플로우의 전부입니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전체를 이제 나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서도와 같은 것들을 애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애저의 로직 앱입니다. 로직 앱입니다. 자, 도대체 뭐냐? 뭐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안 할 겁니다. 요거만 한번 보시죠. 로직 앱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단계별로 쭉 하는데요. 이 개별 단계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 개별 단계들이 애저에 있는 다른 부품들, 다른 기능들로부터 취해올 수도 있고요. 애저 밖에 있는 다른 기능과 붙일 수도 있고요. 더 재미난 것은 여러분 회사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쉐어포인트나 뭐 셉이나 시퀄이나 뭐 DB2 기타 등등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이 로직 앱과 연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런 것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새로운 사용자 정보가 들어오면 웰컴 메일을 내가 보내주고 싶다. 뭐 그런 것들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전체를 다 뭐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할 필요 없이 로직 앱에 메일을 보내겠다는 기능만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바뀌면을 트리거로 걸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데이터가 로직 앱에 전송이 되고 로직 앱이 메일을 보내줘요. 예.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데모를 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데모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데모는 꽤나 유명하다고, 저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 초코 데모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리바이벌, 재바이벌, 삼바이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데모예요. 초코 데모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드랍박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랍박스 파일 올리는 데잖아요. 거기다 이제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나 올릴 거예요. 그 텍스트 파일 안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로직 앱에서 무슨 로직을 만들 거냐면 드롭박스에 만약에 파일이 새로 생기면 그걸 TTS라고 들어보셨죠? 텍스트 투 스피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음성을 제 메일로 첨부 파일로 보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개발하신다 그러면은 며칠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그죠? 근데 로직 앱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품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데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답니다. 조금 글자가 작으니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보이실까요? 예, 맨 위에 게 뭐냐면 드랍박스 커넥터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 드랍박스 커넥터는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면 특정 폴더에 파일이 when a file is created, 파일이 만들어지면 알려주겠다, 이 로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봐요. 두 번째 로직은 뭐냐면, 자, 그럼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건데, TTS, Text to Speech라는 기능.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라는 데 붙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걸 제가 드래그 앤 드롭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파일의 내용을 한글이라고 보고 음성으로 출력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음성 파일을 send on mail 해서 파일의 내용을 첨부 파일로 저에게 전송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했어요. 달랑 요거밖에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데모는 늘 떨리고 긴장됩니다. 자, 실행해 놓고, 자, 드랍박스 뭐 요즘 좋으니까 굳이 뭐 저기 사이트 가지 않아도 이렇게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이제 로컬이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드롭박스 쪽으로 이렇게 싱크가 되겠죠, 그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로직 앱이 수행이 될 거예요.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메일을 전송하겠죠. 자, 제가 이메일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들어온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예, 소리가 안 나죠? 원래 데모는 항상 2번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었어요. 여기가 박수칠 타임입니다. 예. 예, 박수 치는 분이 많은 걸로 봐서 집중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집중 안 하다가 박수 소리에 깬 분도 계시죠? 예. 제가 시간이 진짜 없네요. 30분 하려니까 7분 남았다는데 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저 펑션입니다. 애저 펑션은 뭐 기술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펑션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다른 걸 가능하면 고민하지 말고 펑션만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그냥 데모합니다. 아까 GT 플러스 우리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GT 플러스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기특하게도.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애저 펑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추가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 GT 플러스 하나 만들어 놨어요. 코드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int x와 int y를 받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은 되게 간단해요. 뭔지 몰라도 대충 뭐 엄청 쉽겠죠? 그죠? 예. 보면 한 2초 만에 외우겠죠. 그죠? 예.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모로 할 건데요. 플러스 누르시면 자, 쭉쭉쭉쭉 URL 확대를 해볼게요. 뭐 블라블라블라 URL 많고요. 뒤에 쪽에 보면 2가지 값을 받아요. x는 10은 좀 그러니까 10 말고 예, 발음 좋은 18로 예, y는 28로 하겠습니다. 딱 하면 자, 덧셈 결과가 나왔어요. 46 그죠? 근데 이 덧셈에 46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일단 웹이야. 웹 서버 있어야 돼. 자, 백엔드에서 뭔가 동적으로 뭘 만들었어? 웹 서버 와스 있어야 돼. 자, 랭귀지는 뭘 하지? 자바로 할까? C샵으로 할까? 기타 등등. 자, RESTful 프로토콜이야. 그럼 어떡하지? 제이슨 정의해야지. 제이슨 어떻게 정의하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아까 코드 보셨잖아요. 그죠? 코드 보셨잖아요. 그 코드면은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버리스의 공통적인 특징 2번째가 뭐라 그랬죠? 필요한 때 확장해 주겠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로드 제너레이터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유치원 자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뺑뺑이 도는 프로그램입니다. 0부터 엄청 큰 수까지 뺑뺑이를 돌아요. 뺑뺑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 계속 루프를 도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CPU를 많이 쓰는 역할밖에 안 해요. 아무런 의미 있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수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뭔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의미가 뭐냐면 아까 그 뺑뺑이 도는 로드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요청해 보는 거예요. 마치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요청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RPS가 뭐냐면 request per second이에요. 초당 몇 번 요청을 하느냐죠. 그래서 초당 한 2회 정도밖에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C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럼 서버 사이드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때 쓰실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도구인데요. 이 녀석이 애저 펑션이랑 붙으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대시보드라고 불리우는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을 자동으로 구성해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청 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request per second, 세션 수, 실제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가 붙었는지 기타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애저의 포탈은 사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뭘 해주냐면 실제로 그 라이브 스트림을 그대로 분석해서 내용을 보내줍니다. 앞에서 보여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데이터 왜곡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정제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얘는 정말 라이브 리퀘스트 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느린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고 끝나버렸네. 로드를 딱 건 상태에서 보면 자 리퀘스트가 이게 이제 글씨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채워볼게요. 리퀘스트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2초 뭐 3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초당 한 두세 번 정도 리퀘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밑에인데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서버가 몇 대가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랑 한 대가 초당 2.5회 정도의 리퀘스트를 CPU를 43% 쓰면서 메모리는 174메가를 쓰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자, 밑에 이건 쫙 지워버리고 리퀘스트하고 서버만 보시죠. 화면이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밑에 것만 보세요. 제가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은 어디 갔습니까? 뭘 해볼 거냐면 아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사용자 한 명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 100명 정도를 에뮬레이션 해보려고 그래요. 커맨드가 있어요. concurrent 100명 그리고 전체는 한 뭐 만 번, 모르겠어요. 한 10만 번. 이렇게 하면 동시 접속자 수를 100명을 에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100명이 동시에 붙는 거예요. 자,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정말 즉각적으로 서버가 늘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보실까요? 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야 벌써 떴죠? 밑에 보시죠. 서버가 드르르륵 올라왔어요. 그죠? 자,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어디야? 여기 있다. 자, 아까 여기가 1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코드 수행하고 몇 초 안 지났잖아요. 11대, 12대, 13대, 14대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CPU 잡아먹던 그 프로그램 지금 16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18대? 계속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률을 보이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서버들을 자동적으로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 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보다 빨리 서버를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실제 리퀘스트가 지금 아까 2, 3이었는데 62, 63까지 늘어나죠. 한 40까지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애저 펑션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예. 저만 괜찮나요? 예. 아마 지금 괜히 기쁜데 막 박수도 못 치고 괜히 그러시죠. 예. 예. 다음번에 제가 박수 칠 기회 드릴게요. 예. 요 데모는 애저 펑션 데모 중에 꽤나 근사한 데모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마지막 데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데모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그런 그림일 텐데 잘 확대를 해서 잘 보시면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사진을 막 이어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애저 펑션으로. 주로 애저 펑션으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붙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웹페이지 요청을 하면 웹서버가 필요할 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저 펑션에 있는 프락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HTML을 그냥 내려줘요. 웹서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은 다 이제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브라우저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내려간 비즈니스 로직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블랍 스토리지라는 곳에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을 수행하라라고 명령을 주면 미리 트레이닝되어 있는 커스텀 비전 API,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커스텀 비전 API를 통해서 내가 올렸던 사진이 무엇인지를 글자로 바꾸어줘요. 제가 뭘 트레이닝 시켜놨냐면 남대문하고 에펠탑 2개를 트레이닝 시켜줬어요. 사진 5장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그거 남대문이야, 그거 에펠탑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를 가지고 빙이라는 곳에 가서 전혀 쓰지 않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빙. 빙에 가서 남대문 혹은 그 에펠탑 이렇게 텍스트를 줘요. 그러면 이미지를 쫙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미지 서치니까. 그래서 사진 100장을 골라요. 100장을 쫙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00장의 사진을 가져다가 아까 내가 앞서 올렸던 사진 있죠. 그 사진을 아까 우리 앞서 봤던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이미지처럼 만들어주는 데모입니다. 예. 성공하기를 기도하시면서 같이 보시죠. 요거는 뭐 지나가는 걸로 보여드리면 커스텀 비전 API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트레이닝,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뒷분께. 재밌으니까 좀 더 하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에펠탑이 쭉 있고, 남대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깅을 해놨죠. 남대문 에펠탑. 그래서, 여기 이제 남대문이 한 5장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에펠탑이 또 한 5장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올리면 에펠탑, 남대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커스텀 비전 API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프리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셔도 돼요. 데모로 가서 자,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인데 할 건 단순히 그냥 파일을 올릴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2장이 있는데 남대문과 에펠탑이 있어요. 그럼 에펠탑을 올려볼게요. 에펠탑을 올렸습니다. 자, 로직 아까 잠깐 보셨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사진 올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진으로 커스텀 비전 API에 가서 이 사진이 뭔지를 텍스트로 갖고 오고 그 텍스트를 빙으로 보내서 이미지 100장 추린 다음에 그 100장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내가 올렸던 에펠탑을 다시 구성해 줍니다. 자, 에펠탑이 나왔어요. 그냥 에펠탑 같아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볼게요. 보면 자, 사진이죠. 그죠? 사진을 막 조합한 거죠. 에펠탑과 관련된 뭐 에펠탑이라고 키워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에펠탑을 사진으로 조합해서 만든 거죠. 작게 보면 예, 작게 보면 그냥 에펠탑 같죠. 아까 우리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와 똑같죠.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서버 구성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버추얼 머신 만들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저 펑션에다 기능 넣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 연동해서 만든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박수 나올 만한데 박수가 예.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마지막 하나는 제가 그냥 키워드만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 이제 애저 이벤트 그리드였는데 이벤트 그리드는 뭐냐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편지 봉투와 같습니다. 뭔 얘기냐? 애저에는 보면 아까 160개가 넘는 서브 시스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무려 160개가 넘게 있는데 이제 애저를 막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A라는 기능에서 무언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B라는 시스템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블랍이란 스토리지에 파일이 도달하면 그 파일을 처리해 주게. 그죠? 버추얼 머신이 죽었으면 다시 살려주게. 뭐 이런 거죠. CPU 사용률이 100을 치면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주게. 이런 이벤트와 그 이벤트를 처리할 녀석.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첫 번째 이벤트를 발생한 녀석이 직접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별 서브 시스템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만들고 그 표준 규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벤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와 같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편지 봉투라고 했지만 제이슨 포맷이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편지지죠. 밖에 있는 건 편지 봉투입니다. 그리고 뭐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왼쪽쯤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저의 서브 시스템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잘 정의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데모가 있지만 요건 이제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애저 이벤트 그리드는 애저에서만 쓰잖아요. 그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준으로 정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서로 이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표준 체계를 만들었어요. 마치 그것은 이제 국제 우편 같은 느낌이죠. 아까 우리 이벤트 그리드가 그냥 국내 우편이었다면 이 클라우드 이벤트는 국제 우편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WS 혹은 구글에서 돌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애저의 새로운 시스템을 부답해서 그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징 채널들이 지금 표준화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요것만 기억하시죠. 오늘 뭐 애저 펑션, 그리고 뭐 이벤트 그리드,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로직 앱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버리스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서버 주소나, 두 번째 필요하면 즉시 확장, 세 번째 CPU와 메모리로만 과금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본질이 무엇이냐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의 본질이라는 건 소프트 개발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만 개발하세요. 필요한 이후에 알아서 확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리와 CPU만으로 과금한다. 이것이 서버리스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리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저 펑션, 로직 앱, 이벤트 그리드 같은 부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시 오늘 이후에 또 뭐 그거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믿을 수 있는 GT 플러스 파트너 분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